자, 지금부터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방송통신직 전자공학 개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전자공학 개론 문제는요, 난이도가 평이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밖에 안 보였어요. 그것도 이제 함정이 있어서 그렇지, 함정을 이제 빠지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도 무사히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가직 전자공학 개론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로, 순수한 아날로그 전자회로 파트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공학 파트가 25%, 그 다음에 회로 이론 파트가 25%, 그래서 총 100%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타 문제로 한두 문제가 이제 가끔 다른 곳에서 출제가 되고 있죠. 이번 회차에도 기타 문제가 한 문제는 나왔어요. 통신 이론 파트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왔는데, 뭐 기본적인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OSI 7개 계층과 TCP/IP 4계층,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 문제가 한 문제, 단순한 문제가 추가됐고요. 나머지는 기존대로 전자회로 파트에서 11문제가 출제됐고, 디지털 공학에서 4문제, 회로 이론에서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접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N개의 선택 신호를 가지는 멀티플렉서가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입력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선택선의 수가 N개일 때, 자, 입력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자, 일단 멀티플렉서는요, 자, 입력이 여러 개죠. 여러 개의 입력 중에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4개의 입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I0, I1, I2, I3라는 4개의 입력이 있다. 이거면 멀티플렉서는 이제 출력은 한 개죠. 그래서 여러 개의 입력을 우리가 선택선을 이용해서 이 입력을 한 개씩 출력으로 내보내는 일명 데이터 선택기라고 부르는 게 멀티플렉서입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서는 줄여서 일명 MUX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데이터 선택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입력 중 이걸 하나씩 선택해서 보내려면 선택선이 있어야 돼요. 자, 입력이 4개면 2개의 선택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셀렉티브 약자를 따서 S0, S1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00일 때는 I0를 이렇게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거죠. 01이 입력될 때는 이제 I1을 이렇게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일 때는 I2를, 그 다음에 11일 때는 I3를 차례대로 출력으로 내보내는 일명 데이터 선택기를 우리가 멀티플렉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제 이 내부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순서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의 개수를 앞에다 쓰고요, 출력의 개수를 이렇게 뒤에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4x1 MUX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멀티플렉서입니다. 그래서 입력의 개수를 만약에 2의 n승계라고 한다면 선택선의 수는 n개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2의 n승계의 입력을 n개의 선택선을 이용해서 한 개씩입니다. 한 개씩 출력으로 내보내는 데이터 선택기를 뭐라고 불러요? 멀티플렉서라고 부르죠. 자, 만약에 입력의 개수가 하나가 더 늘었다라고 한다면 2개의 선택선으로는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택선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택선의 수는 3개가 되죠. 그러면 3개면 2의 3승, 8개까지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5개만 입력이 있다 그러면 3개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선택선의 수가 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선택선의 수를 준 거예요. 이것을 n개라고 줬어요. 그러면 입력의 수는 최대 2의 n승계까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n개의 선택선을 가진 멀티플렉서의 입력의 개수, 정확하게 말하면 최대 입력의 개수는 몇 개다? 2의 n승계다. 실제로는 이제 최대 입력의 개수를 물어봤어야 되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최대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2의 n승계를 입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m개의 선택선을 가지는 디멀티플렉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디멀티플렉서는 멀티플렉서의 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입력이 한 개입니다. 얘는 입력이 하나예요. 그 대신 이제 출력이 여러 개죠. 자, 예를 들어서 I0, I1, I2, I3 이렇게 4개의 출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선택선이 있어야 돼요. S0, S1. 그래서 00이 들어가면 이 입력을 I0에게 내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01일 때는 I1, 10일 때는 I2, 11일 때는 I3에게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입력을 여러 개의 출력으로 분배해주는 일단 데이터 분배기라고 부르는 것이 디멀티플렉스죠. 줄여서 디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배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입력의 수를 얘를 앞에다 쓰는 거예요. 하나죠. 출력의 수를 뒤에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1/4 디먹스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디멀티플렉서, 데이터 분배기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것도 이 선택선의 수를 준 거죠. m개로. 그러면 최대 출력의 수는 2의 m승계까지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출력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최대 출력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2의 m승계의 출력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입력의 개수는 2의 n승계, 그 다음에 출력의 개수는 2의 m승계.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자, 해설에 이렇게 자세하게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를 달아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죠. 자, 2번 문제는 멀티바이브레이터에서 나왔네요. 자, 우리가 멀티바이브레이터. 자, 우리가 이제 멀티바이브레이터를 이제 줄여서 MV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는 결합 회로죠. 결합 회로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합 회로를 보고 이게 비안정이냐, 단안정이냐, 쌍안정이냐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회로를 그려놨어요. 이게 첫 번째가 비안정, 다른 말로 무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단안정, 세 번째 그림이 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를 그려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 부분이 결합회로예요. 여기 부분이 결합회로입니다. 양쪽에 결합회로죠. 요 부분이 결합회로예요. 요 부분이 결합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회로에 기본형이 C가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C가 들어가 있는데 양쪽에 C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C만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AC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C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멀티바이브레이터를 우리가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다. 안정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점의 개수, 안정점 개수가 없다. 그래서 무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둘 중에 한쪽에 이렇게 저항이 병렬로 달려 있어요. 이렇게 R이 달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 여기에 이제 R이 있죠. 여기는 C만 있는데, 그래서 이제 R의 개수가 안정점의 개수예요. 그래서 안정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C만 있고, 그러면 안정점이 하나다. 그래서 뭐라고요?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다 이렇게 부른다겠죠. 그래서 이제 R이 있으면 DC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DC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는 없으니까 AC 결합이죠. 그래서 하나는 DC, 하나는 AC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게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의 특징이죠. 자, 이번에는 양쪽 다 R이 달려 있죠. 그래서 C가 있으면 병렬로 R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C가 있으면 여기도 병렬로 R이 이렇게 있죠. 양쪽 다 R이 있습니다. 그럼 안정점이 두 개죠. 그래서 안정점이 두 개다. 그래서 안정점의 개수도 알아두시고 이거를 우리가 쌍안정이다. 멀티바이브레이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합회로의 구성에 따라서 비안정,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멀티바이브레이터는 구형파 발생기라겠죠.
그래서 발진기 역할을 하는데 구형파가 나온다. 그래서 구형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0인점이고 여기가 이제 1인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곳을 이제 안정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는 안정점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트리거 신호를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구형파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안정점이 없기 때문에 구형파가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예요. 근데 이제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는 안정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인 곳이 안정점이다 그러면 0으로 안정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0. 그래서 외부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트리거 신호, 외부 트리거 신호를 주지 않으면 계속 0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트리거 신호를 딱 주잖아요. 그럼 이때 상태 변화를 일으키죠. 근데 여기는 안정점이 아니에요. 안정점이 0인 곳이 안정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어느 정도 지속하다가 내려오죠. 여기 지속하는 시간은 이제 시정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안정점으로 내려오는데 0은 안정점이니까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쭉 갑니다. 또 구형파를 발생하고 싶을 때 외부에서 트리거 신호를 주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다시 1로 뛰었다가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다시 안정점으로 내려옵니다. 한마디로 외부에서 가해주는 트리거 신호 하나당 이렇게 구형파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이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예요. 쌍안정은 0과 1인 곳이 다 안정점이에요. 그래서 0으로 가다가 외부 트리거 신호를 딱 줘야만 안정점이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1로 뛰는데 1도 안정점이에요. 그러면 트리거 신호를 주지 않는 이상 계속 1로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시간에 내가 외부에서 트리거 신호를 또 주게 되면 다시 0으로 내려오죠. 근데 0도 안정점이기 때문에 또 트리거 신호를 주지 않는 이상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펄스의 길이, 주기를 만들고 싶으면 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로 만드는 것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간격만큼 구형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안정점이 하나는 트리거 신호 딱 주게 되면 시정수의 크기만큼 구형파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한정 멀티바이브레이터는 외부 트리거 신호 필요 없죠. 필요 없이 계속 구형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외부의 트리거 신호가 필요 없기 때문에 회로를 보시면 외부 트리거 신호 주는 단자가 없어요. 근데 얘는 외부에서 트리거 신호 단자가 하나가 있죠. 얘는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한정 멀티바이브레이터가 되고 얘는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가 되고 얘는 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멀티바이브레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플립플롭은 대표적인 기억 소자죠. 임시 기억 소자라겠어요. 전원이 인가되면은 데이터를 보관하는데 전원이 꺼져버리면 사라진다. 그래서 임시자를 붙인다겠죠. 그래서 플립플롭은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죠. 0과 1. 그러면 0 아니면 1이잖아요. 얘는 안정점이 두 개인 거예요. 0인점과 1인점인 거죠. 그래서 얘는 멀티바이브레이터로 따진다면 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다. 이게 중요하다겠죠. 우리가 플립플롭 배우실 때 플립플롭은 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와 같다. 이걸 꼭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다음 2번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는 단일 펄스를 발생할 수 있죠. 우리가 외부 트리거 신호를 하나 딱 주자마자 펄스 하나 만들어지고 또 외부 트리거 신호 하나 딱 주자마자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일 펄스를 발생하기 쉽죠. 맞는 말입니다. 멀티바이브레이터는 쌍안정도 있고요. 단안정도 있고요. 비안정도 있죠. 종류가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는 외부 트리거 신호에 의해서 동작한다. 아니에요.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는 외부 트리거 신호를 주는 단자가 없어요. 자동으로 구형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실어놨어요. 자, 결합 소자에 따라서, 즉 결합 회로에 따라서 비안정, 단안정, 쌍안정으로 나뉜다. 그래서 이렇게 C만 있는 결합을 A식 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A식 결합만으로 되어 있는 게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죠. 안정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쪽에가 R이 있는 거죠. 병렬로. 이게 R의 개수가 안정점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점의 개수가 1개고요. 이것을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라고 한다. 했어요. 이 R이 병렬로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R이 들어있는 건 DC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AC 결합 하나, DC 결합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얘는 R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다 DC 결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AC 결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멀티바이브레이터는 뭐냐? 그러면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가 되는 거고, DC 결합만으로 되어 있는 멀티바이브레이터는 뭐냐? 그러면 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안정점의 개수는 2개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도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너스 문제죠. 자, 부와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이죠. 10%다. 이게 우리가 델타 V라고 하죠. 전압 변동률을.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공식은 VL분의 VO-VL 곱하기 100이다. 이 공식은 뭐 죽었다 깨도 외우셔야 되는 공식이에요.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이죠. 자, L은 로드의 약자죠. 부하를 달았을 때 출력 전압을 말하는 거고요. 제로라고 되어 있는 건 부하를 제거한 그것을 무부하시라고 하죠. 그래서 무부하시. 부하를 떼고 출력 전압을 잰 전압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각각 하시면 전압 변동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전압 변동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전압 변동률을 줬어요. 이게 얼마나다? 10%다.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전 부하, 이게 부하를 달았다 이 말이죠. 전압이 100V다. 그럼 여기 값이 요게 얼마다? 100V다. 요거 값이 얼마요? 100V다. 그럼 요걸 구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가볍게 구하실 수 있어요. 자, 요걸 제거하면 요게 0.1이죠. 그럼 이렇게 넘어가서 전개를 하게 되면 VO를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답이 얼마가 나와요? 110V가 나오는 거죠. 간단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1, 2, 3번 문제는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만약에 1, 2, 3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놓치셨다.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로 가죠. 자, 우리가 이제 정션 FET 문제죠. 자, 정션 FET. 정션 FE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정션 FET 자세히 배웠죠. 자,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흘러서 전류가 흐르면은 N채널. 전공이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면 P채널. 이렇게 부른다 했어요. 그래서 이 몸체 자체가 정션 FET는 N타입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압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도체에다가 금속을 컨택을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알루미늄 같은 금속을 컨택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압을 주게 되면 내가 전압을 딱 준다 이 말이죠. 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 전압을 딱 주면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N 채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많죠.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여기 플러스니까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는 전자의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의 양을 조정하기 위해서 가운데에다가 게이트 단자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정션 FET는 전자가 출발하는 쪽을 소스, 근원지다. 그래서 소스라고 해서 S라고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배출된다. 그래서 배출구라는 뜻으로 드레인, 이렇게 배출구라는 뜻이라겠죠. 그래서 근원지, 그 다음에 배출구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이제 이 모양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면 이건 N채널 정션 FET다. 그래서 지금 N채널 정션 FET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류의 양을 조정하기 위해서 게이트 단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P 플러스를 준다 그랬죠. P 플러스라는 것은 농도를 높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도 이제 전압을 주기 위해서 금속으로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전원을 주는데 소스와 이 게이트 단자, 이걸 이제 우리가 게이트 단자라고 부르는데 게이트 단자는
역방향으로 전압을 가야 된다. 꼭 알아야겠어요. 그럼 역방향은 어떻게? P 쪽에 이제 마이너스 전압을 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압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고, 요거는 이제 뺑 돌아서 이렇게 연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게이트 단자에는 역방향 전압을 준다는 거 꼭 인지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정션 FET, N채널 정션 FET의 동작 원리입니다. 그래서 역방향 전압을 주게 되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공간, 전압, 영역이 생겨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채널이라고 하죠. 채널의 넓이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가 이제 채널의 길이가 제일 넓어서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르죠. 그럴 때를 IDSS다. 세츄레이션 전류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게이트 전압을 가하게 되면 채널이 이제 점점 줄어서 전류가 점점 줄겠죠. 그러다가 자, 우리가 드레인 쪽의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쪽이 전압을 가하게 되면 먼저 공피증이 더 많이 늘어난다 했습니다. 소스 쪽보다 이렇게 공피증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 공피증이 맞닿는 찰나를 우리가 핀치오프라 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전류가 우리가 드레인 쪽의 전류가 VDS에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꺾이는 점이 생긴다. 그래서 이 꺾이는 점을 우리가 핀치오프라고 하는데 그때의 VDS, 요 전압이죠. 이 전압을 핀치오프 전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때의 전압을 핀치오프 전압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피증이 맞닿는 찰나를 핀치오프라고 하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 그때부터 전류가 일정해진다 했어요. 그때의 이 지점의 VDS를 핀치오프 전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드레인 전류 ID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 VGS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이 VGS가 크면 클수록 전류는 준다겠어요. 그래서 이 전류가 만약에 VGS가 0일 때의 전류다. 잘 안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전류가 VGS가 0일 때의 전류다라고 한다면 VGS가 역방향이니까 VGS가 마이너스 1V다 그러면 이렇게 꺾이는 거죠. 만약에 VGS가 마이너스 2V다 그러면 이렇게 꺾이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VGS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땡이다. 이 말이고, 정션 FET의 채널 양 끝은 드레인과 소스로 되어 있죠. 양 끝은 소스와 드레인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2번이 맞았네요. 옳은 걸 고르겠으니까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핀치오프 전압에서 드레인 전류는 0입니까? 아니죠. 전류가 일정해지는 지점에 VDS를 핀치오프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핀치오프 지점에서의 드레인 전류는 어떻게 해요? 일정한 전류가 흐르죠. 이런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거죠. 0이 아니죠. 0이 아닙니다. 자, N채널 정션 FET의 N형 영역은 N형 N채널이 요거잖아요. N형 영역은 바디 부분이죠. 영역은 게이트와 연결됐다. 게이트하고 연결된 건 P 플러스 영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N형 영역은 게이트와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다 틀렸네요. 요 2번만 맞았고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아시겠죠?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TCP/IP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계층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OS의 7계층과 TCP/IP 4계층은 늘 우리가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자격증을 획득할 때 무선이나 정보통신 등등의 통신 자격증을 따잖아요. 거기에 뭐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죠. 자, OS의 7개 계층은 제가 외울 때 응표 세트 4대 물량이다 이렇게 외우라겠죠. 응표라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영광에 산다겠죠. 영광에서 굴비를 파는데 그 세트 이름이 뭐예요? 응표 세트다. 트는 이제 트랜스포트 계층의 트예요. 그것을 우리말로는 전송 계층이라고 하죠. 4대 물량이다. 4대 물량이다. 그래서 물리 계층 1계층부터 응용 계층 7계층까지 순서입니다. 그죠?
자, 그것과 TCP/IP 4계층하고 연관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1계층과 2계층을 합쳐서 TCP/IP 계층에서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라고 합니다. 이 액세스가 영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접근 계층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또는 네트워크 접근 계층. 그래서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으로 주로 나오고요. 가끔 이제 다른 책들 보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줄여가지고 네트워크 계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또 이제 정보통신 필답형에 출제될 때 네트워크 계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부른다는 것이 1계층과 2계층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영어로 그걸 한글로 번역을 하면 네트워크 접근 계층 이렇게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책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다음에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넷 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 계층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이제 전송 계층은 똑같이 전송 계층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을 합쳐서 응용 계층으로 이렇게 4개의 계층으로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이 TCP/IP 계층이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응용 계층은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 계층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있는 거고요. 전송 계층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세션 계층은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만 여러분들 신경 썼다면 이게 우리가 이제 순수한 전자하고 개론 파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증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런 공부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나왔지만 쉬운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6번입니다. 세 개의 이진 변수 ABC 세 개의 변수를 가진 논리 회로가 논리 함수가 F하고 G가 있답니다. 자, F에 해당되는 변수는 ABC 세 개고요. 이런 최소항 방식으로 표시를 했죠. 시그마 M으로 표시하는 건 최소항 방식이에요. 파이라는 기호를 쓰고 대문자 M을 쓰는 것은 최대항 방식이죠. 그래서 최소항 방식과 이제 최대항 방식을 이제 이해를 하느냐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G라는 함수는 또 이렇게 표현됐답니다. 그럴 때 자,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의 오화 관계, 그 다음에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의 AND 관계를 최소항으로 표현한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는 진리지표를 이용하는 거예요. 진리지표. 자, 우리가 진리지표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변수가 이제 세 개니까, 자, A, B, C 이렇게 변수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경우수는 000부터 해서요. 001, 010, 011, 100, 101, 110, 111 이렇게 8가지가 나오죠. 2의 3승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최소항 방식으로 표현할 때는요. 최소항 방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걸 이제 숫자로 0이잖아요. 0이잖아요. 그래서 0을 우리가 M0 이렇게 최소항 방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1이잖아요. 1은 M1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2잖아요. 그럼 M2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이거는 3이잖아요. 그럼 M3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는 4잖아요. 그럼 M4. 여기는 5잖아요. 그럼 M5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는 6이잖아요. 그럼 M6. 여기는 M7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최소항 방식으로. 자, 이럴 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먼저 F라는 함수는 변수가 이제 A, B, 세 개가 있는데 시그마 뭐라고 표시했어요? M 1, 3, 6. 이 말은 뭐냐면 자, 이렇게 최소항 방식으로 표시한 것은 해당되는 곳이 1이라는 거예요. 자, 1인 곳이 1이라는 것입니다. 1이 어디예요? 여기죠. 요게 1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3이잖아요. 그럼 3인 곳이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6이잖아요. 6인 곳이 1이라는 소리예요. 나머지는 다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인 곳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이제 최소항 방식의 표시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G도 표시할 수가 있겠죠. G. 자, A, B, C 세 변수가 어떻게 표시되죠? 시그마 M 뭐라고 표시했어요? 1, 2, 4, 6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러면 1인 곳,
2인 그 다음에 4인 그 다음에 6인 나머지는 다 0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최소항 표시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구하라는 거예요? 자, f하고 g라는 함수의 오화 관계를 표시해라 이런 말 아닙니까? 이게 오화는 하나만 1이어도 1인 게 오화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쉽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하나만 1인 거. 자, 요거는 둘 다 1이니까 당연히 1이고요. 자, 이거는 하나가 1이잖아요. 그래서 1이고 1이고 여기도 하나가 1이네요. 여기도 하나가 1이네. 이거는 0이고. 그렇죠? 이 두 개는 0이고. 이건 둘 다 1이니까 1이고. 이건 0이니까 0이죠.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1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럼 요거를 이제 최소항 방식으로 표시하면 시그마 m 이렇게 표시하고 가로 열고 자, 1인 곳이 어디예요? 1. 그다음에 2. 그다음에 3. 그죠? 그다음에 4. 그죠? 그다음에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6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의 and 관계를 따져봐라 그랬죠. and는 하나만 0이어도 0이죠. 모두 1일 때만 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둘 다 0이니까 당연히 0이고요. 둘 다 1이니까 당연히 1이겠네요. 하나가 0이니까 0이고요. 또 여기도 하나가 0이니까 0이고요. 여기도 하나가 0이니까 0이고요. 둘 다 0이니까 당연히 0이고요. 둘 다 1이니까 얘는 1이겠네요. 둘 다 0이니까 당연히 0이죠. 그럼 1인 경우가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럼 이 경우를 나타내면 시그마 m 요 경우는 몇이야? 1이죠. 요 경우는 몇이야? 6이죠. 그래서 1,6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찾으면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죠? 자, 해설에 자세한 표를 달아놨으니까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슈미트 트리거 회로의 응용 분야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건 뭐 전자 회로 시간에 제가 정리를 잘 해드렸죠. 슈미트 트리거 회로의 응용 분야. 일단 슈미트 트리거 회로 그러면 이렇게 요라했어요. 구형파 발생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형파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장치는 멀티바이브레이터잖아요. 근데 이제 멀티바이브레이터는 입력이 없어도 구형파가 만들어집니다만 이 슈미트 트리거는 입력을 가해야만 구형파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진정한 발진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류 신호를 넣어줘야 돼요. 즉 정연파든지 또는 뭐 삼각파든지 이런 교류 신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류 신호를 한 주기 넣어주면 구형파가 한 주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되는 주파수와 출력되는 주파수가 같다 그랬어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슈미트 트리거 회로다 그랬죠. 그래서 슈미트 트리거는 조금 이따 동작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준 전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 전압보다 높냐 또 기준 전압보다 낮냐에 따라서 하이 또는 로우 전압이 나와서 구형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한다. 전압을 비교한다 해서 전압 비교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압 비교기, 볼테지 컴퍼레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슈미트 트리거 회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형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구형파 발생 회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바이브레이터 중에서 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하고 기능이 같죠. 그래서 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다. 그 다음에 입력이 이렇게 AC 신호가 들어가야만 출력되는 구형파가 나온다. 구형파는 대표적으로 0과 1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신호를 표현하는 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라고 한다면은 디지털 신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가서 디지털 신호가 나온다 그래서 AD 변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AD 변환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되는 파가 이렇게 뭐 조금 찌그러지더라도요. 기준파보다, 기준 전압보다 높냐 낮냐로 구형파를 만들기 때문에 출력되는 구형파는 깨끗하게 파가 나오죠. 그래서 파를 예쁘게 만든다 그래서 파형, 정형 회로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파형을 예쁘게 만드는 회로 기능이 있어요. 즉 입력되는 파가 잡음이 끼었더라도 출력되는 파는 잡음이 안 섞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잡음 제거 역할을 한다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응용 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 원리를 따지다 보니까 이제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갖고 있다겠죠.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6가지 특징을 딱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리죠. 그래서 AD 변환 맞고요. 구형파 발생, 잡음 제거,
전압 비교. 아, 이거 틀렸네요. AD 변환이죠. 그래서 DA 변환 틀렸네요. 그래서 DA 변환이 아니라 AD 변환. 이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자격증 준비하실 때 많이 출제됐던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동작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게 이제 슈미트 트리거 회로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 요게 이제 OPM프인데요. 비교기죠. 자, 여기가 비반전 입력 단자가 기준 전압이 되는 거예요. V 레퍼런스 전압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반전 입력 쪽에 들어오는 것이 입력 전압이죠. 그래서 입력에 이렇게 정연파든 상강파든 교류 신호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은 지금 정연파가 들어왔다고 이제 가정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준 전압은 어디가 되냐면 이 부분이 기준 전압이 되는 거죠. V 레퍼런스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저항을 본다면 출력 전압을 R1과 R2가 전압 분배 법칙에서 나누죠. 그래서 R2에 걸리는 이 전압이 V 레퍼런스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 레퍼런스 전압은요, R1 플러스 R2 분의요, R2에 걸리는 출력 전압, V 아웃 전압이 이제 레퍼런스 전압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 동작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는 처음 단계죠. 초기 출력은 V 아웃은 플러스 전압이라고 가정할게요. 플러스 전압이 나가고 있다. 자, 플러스 전압은 VCC고요. 마이너스 전압은 마이너스 VE예요. 이 전압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VCC가 이제 출력으로 나가고 있다고 먼저 가정해서 동작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VCC가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전압이 VCC예요. 여기가 기준 전압이 VCC 전압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VCC가 아니라 출력이 VCC죠. 지금 출력이 VCC고요. 이게 출력이 여기가 VCC인 거죠. 구형파가 이제 나가는 출력이 VCC 전압인 거죠.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V 레퍼런스는 어떻게 될까요? V 레퍼런스 전압은 R1 플러스 R2분이에요. R2에 걸리는 전압인데 이 전압이 처음에는 뭐라? VCC다 이 말이죠. 플러스 전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전압이 바로 V 레퍼런스 1번에 해당되는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입력되는 신호가 이렇게 입력되는 신호 아닙니까? 교류 신호가 요보다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비교기단 말이에요. 비교기는 요 전압이 더 높으면 마이너스 전압이 나가는 거고요. 이쪽 전압이 높으면 플러스 전압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 전압보다 낮다가 플러스가 나가고 있다가 이 전압보다 높은 순간 마이너스 전압이 나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압은 여기 뭐가 나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VE라는 전압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순간에 요 전압이 나가요. 요 전압이 플러스에서 VCC에서 마이너스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요 전압이 뭐예요? 마이너스 VE에 해당되는 전압입니다. 요 전압입니다.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압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고 요 기준 전압보다 높아지는 요 시점에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출력되는 전압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VCC가 아니라 마이너스 V죠. 그래서 출력되는 전압 V 아웃이 바뀌는 겁니다. 마이너스 VE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V 레퍼런스가 바뀌는 거예요. 기준 전압이 여기 들어가는 전압이 바뀌는 거죠. 출력 전압이 요 전압이 마이너스 VE니까 자 R1 플러스 R2분의 R2에 걸리는 곱하기 마이너스 VE 요 전압으로 바뀌는 거죠. 요 전압이 바로 어디냐면 이 아래쪽 기준 전압이에요. 여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입력되는 파가 이렇게 가다가 이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여기 기준 전압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요게 여기보다 낮은 거 아니에요? 여기 낮은 거. 그럼 플러스로 또 바뀌죠. 그때 플러스 전압은 뭐예요? VCC죠. 그때 플러스 전압은 요 VCC예요. 그래서 요게 플러스로 바뀌는데 이 전압이 뭐다? VCC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 기준 전압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V 아웃은 또 뭐로 바뀌어요? V 아웃은 VCC로 또 바뀌죠. 그러면 VCC니까 기준 전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기준 전압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VCC에서 마이너스 VE로 떨어졌다가 다시 VCC로 갔다가 또 지나가면 또 마이너스 VE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구형파가 만들어지는 회로죠. 아시겠죠? 좀 동작 원리는 좀 어렵습니다. 자, 화면이 좀 안 보이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입력되는 이제 전압이라고 가정해 보면요. 기준 전압이 두 개가 있어요. 기준에.
여기는 이제 기준전압이 아까 뭐였냐면 기준전압이 R1 플러스 R2분의 R2에 걸리는 전압 중에서 낮은 전압 마이너스 V2인 전압이 것이고 여기 전압은 좀 R1 플러스 R2분의 R2에 걸린 전압 곱하기 VCC 높은 전압이었죠. 기준전압.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VCC로 시작했죠. 플러스 VCC 전압일 때 이 전압이 쭉 가다가 입력 전압이 요 높은 요 전압이죠. 요거죠. 요 전압보다 더 어떻게 해요? 요 순간이 높아질 때 갑자기 마이너스 전압으로 떨어졌죠. 마이너스 전압. 요 마이너스 전압이 뭐예요? 마이너스 V22인 전압이죠. 그죠? 그러다가 입력 전압이 요 기준 전압보다 낮아질 때요. 자, 낮아질 때는 어떻게 됐어요? 자, 요거는 요거보다 높아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고요. 또 여기 입력 전압이 여기 밑으로 요 전압보다 낮아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여기 가다가 요 전압 순간 낮아질 때는 플러스 VCC로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여기 가서 이렇게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동작의 갭이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생기죠. 선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입력에 보면 어쩔 때는 하이고 어쩔 때는 로잖아요. 선형성이 없어요. 전혀 선형성이 없는 이 공간의 특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선형성이 전혀 없는 이런 특성을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동작을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갖고 있다. 여기다 별표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히스테리시스가 우리말로는 이력 현상입니다. 이력 현상. 다른 말로 기억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물리량이 그때의 물리 조건만으로는 인위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선형성이 없고 이 말이에요. 그 이전에 그 물질이 경과해온 어떤 상태의 변화가 어떠했냐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되어지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값이 들어가면 고정된 출력이 딱 나오면 이게 선형성이 성립하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부터 어떻게 왔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요 기준전압보다 아래에서 위로 갔냐. 또 요 기준전압보다 위에서 아래로 갔냐. 이런 과거의 어떤 이력이 뭐였냐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되어지는 특성. 이것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특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력 현상. 과거의 어떤 행동이 결과를 다르게 내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히스테리시스 특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어렵죠. 하여튼 스미트 트리거 회로는 히스테리시스 특성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다. 라는 거예요. 자, 8번입니다. 다음 선형 병렬 전압 조정기. 자, 일명 이제 정전압 회로가 되겠어요. 예, 정전압 회로에는 직렬형이 있고 병렬형이 있죠. 대표적인 병렬형 정전압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선형 병렬 전압 조절기의 R1, 여기죠. R1에 소모되는 최대 전력은 얼마냐? 조건에 이제 입력 전압을 0에서 10V로 가변을 했죠. 그럴 때 여기에 걸리는 소모되는 최대 전력을 구해라.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생소해서 좀 수험생분들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문제는 비슷한 문제가 이제 지방직에 출제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되게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유사한 문제였기 때문에 되게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에 전압을 가변을 했어요. 0에서 10V. 가변을 했더라도 전압이 많이 공급될수록 아무래도 전력은 많이 여기서 소모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10V일 때가 아무래도 가장 소비 전력이 많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출력 쪽에 이제 부하가 달려 있을 텐데, 이 부하 저항이 이렇게 있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두 개이니까 전압 분배가 돼서 여기에도 이제 소비 전력이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이 줄겠죠. 그래서 이제 부하 저항이 작을수록 여기에 소비되는 전력이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일 때가 여기에 소비 전력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0이다 그러면 저항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가 셔트됐다 이 말이죠. 접지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접지는 0V니까 여기 쭉 가시면 여기가 0V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10V가 공급되니까 이 R온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이제 10V일 때 소비 전력이 제일 많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전력은 R온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저항이 있고 전압이 있으니까 R분의 V 제곱으로 구하겠죠. 저항은 얼마예요? R온은 15ohm이고요. V는 얼마요? 10V니까 이렇게 돼서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10W라는 게 간단히 나오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문제가 지방지계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제너 다이오드 양단에 일정한 전압이 항상 걸리겠죠. 이 전압이 주어졌어요. 4V다라는 게 주어진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형태인데 그리고 V인 전압은 10V로 이제 고정으로 냈었던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 OPM프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10V가 이제 고정으로 가해지면 이건 가상 셔트죠. 가상으로 이제 셔트 됐다고 푸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4V가 가해지면 여기도 4V니까 쭉 가면 여기가 4V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출력 전압이 이렇게 걸리는데 이게 10K, 10K 저항이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에 4V가 걸렸다는 소리는 여기도 4V가 걸린다는 소리죠. 저항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볼트? 그렇죠. 8V가 걸린다는 소리예요. 출력 전압이 8V로 일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0V가 아니라 이제 8V가 되죠. 같은 점이니까. 그럼 전압차가 얼마가 나요? 이번에는 2V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구하는 공식은 똑같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겠죠. R호는 15ohm이고요. 전압은 2V예요. 그러면 2의 제곱이 되겠죠. 전압이. 그러면 4V가 되니까 0.4W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이 문제를 쉽게 풀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 증폭기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 접지 방식에 따른 트랜지스터 세개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은 머릿속에 담고 있어라 그랬어요. 커먼 이미터가 있고 커먼 베이스, 커먼 컬렉터. 회로를 보면서 이제 커먼 이미터냐, 커먼 베이스냐, 커먼 컬렉터를 직접 이제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커먼 이미터는 화살표가 있는 곳이 이제 이미터 단자죠. 이렇게. 그래서 이미터 단자가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고 컬렉터가 출력이고 베이스가 이제 입력인 이런 회로가 커먼 이미터다라는 거. 그다음에 커먼 베이스는 이 베이스 단자가 이제 접지가 되어 있고 입력 단자가 이미터죠.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이미터 단자가 입력이고 컬렉터가 출력인 게 커먼 베이스죠. 커먼 컬렉터는 이 화살표가 있는 이미터 단자가 출력이고 컬렉터 단자가 접지가 되어 있는 거죠. 베이스가 입력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이미터 단자 쪽이 출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커먼 컬렉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의 특징 중에서 입력장이죠. 입력 임피던스. 그 다음에 출력 임피던스. 그죠? 입력, 출력. 그 다음에 전류 이득, 전류의 이득. 그 다음에 전압 이득.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먼 컬렉터는 입력장이 크죠. 이 셋 중에서. 그 다음에 출력장은 작다 그랬어요. 정반대가 커먼 베이스라고 했습니다. 입력장은 작죠. 출력장은 크고 얘는 중간쯤 된다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 없다겠죠. 중간 되는 건 안 물어본다. 그러면 전류 이득이 제일 큰 건 누구라겠어요? 전류 이득. 커먼 컬렉터가 제일 크다. 2등이 누구예요? 커먼 이미터다. 꼴찌가 누구예요? 커먼 베이스. 커먼 베이스는 전류 이득을 얻을 수 없다겠죠. 그래서 1보다 작다. 그래서 1 미만. 거의 1에 가깝다고 하시면 돼요. 0.99, 0.98 뭐 이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 이득은 누가 제일 크다겠어요? 커먼 베이스가 제일 크죠. 2등은 누구? 커먼 이미터. 그 다음에 제일 꼴찌는 커먼 컬렉터죠. 커먼 컬렉터는 이제 전압 이득을 얻을 수 없다. 1 미만이다.
1에 가까우니까 0.99, 0.98 정도 된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전류 이득은 커먼 컬렉터가 제일 크지만 커먼 이미터도 크다겠어요. 얘가 100이면 얘는 99다. 그랬죠. 전압 이득도 커먼 베이스가 제일 크지만 얘도 크다겠어요. 그래서 얘가 100이면 얘가 99 정도 된다겠죠. 그래서 얘는 둘 다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증폭기가 커먼 이미터다. 근데 커먼 이미터의 특징은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다겠습니다. 그게 뭐라겠어요? 이 베이스에 이렇게 전류가 이게 입력이 되면 증폭이 될 때 컬렉터에 이렇게 파가 뒤집혀서 증폭이 된다겠죠. 위상이 뒤집힌다. 그래서 180도 위상차가 생기더라. 입력과 출력에 위상차가 생기는 게 뭐예요? 커먼 이미터다. 중요하다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역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커먼 베이스와 커먼 컬렉터는 위상이 뒤집히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동이상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입력장, 출력장, 뭐 전류 이득, 전압 이득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되지만 일단 그런 걸 외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외우고 계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 증폭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공통 컬렉터라는 것은 커먼 컬렉터를 말하는 거죠.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는 동일한 이상, 동이상을 가진다. 맞죠? 그 다음에 공통 베이스라는 것은 커먼 베이스잖아요.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 180도 이상 차. 아니죠. 커먼 이미터만 180도 이상 차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공통 이미터, 커먼 이미터의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는 180도 이상 차. 맞죠? 가진다. 그다음에 증폭기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베이스와 이미터 접합은 순방향. 그다음에 베이스와 컬렉터는 역방향.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PNP다. P 플러스 N P. 플러스라는 게 농도가 높죠. 농도가 높은 쪽이 뭐가 된다? 이미터 쪽이 된다. 농도가 좀 낮은 쪽이 뭐가 된다? 컬렉터 쪽이 된다. 그랬고요. 가운데가 베이스가 된다. 그래서 이미터와 베이스는 순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뭐가 된다? 역방향 바이어스가 돼야 된다. 근데 역방향 바이어스라도 전압이 커야 된다 그랬죠. 이 역방향 바이어스가 커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접합부에 이제 공피층이 생기는데 얘는 순방향이니까 얇게 생기는 거고 역방향이 강하니까 공간 전환의 폭이 넓죠. 자,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베이스는 폭이 좁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농도는 2m가 1등, 2등은 컬렉터. 베이스는 농도가 낮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증폭도가 커진다. 아시겠죠? 농도 순서 1등, 2등, 3등. 그 다음에 베이스 폭은 좁을수록 증폭도는 커진다. 이런 것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터와 베이스는 순방향 바이어스, 그 다음에 베이스와 컬렉터는 역방향 바이어스를 강하게 줘야 된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증폭 영역이 된다. 액티브 영역이 된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4번도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표를 교재에 있는 거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10번 문제로 가죠. 자, 다음 회로에서 부하 저항 RL입니다. 여기죠. 부하 저항의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 필요한 RL의 값과 최대 전력을 구해라. 기본적인 문제네요. 중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이제 조금 복잡한 회로들은 간단히 고쳐야죠. 그래서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 두 부분을 A점과 B점으로 잡고요. 여기가 이제 부하 저항이니까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구해보죠. 태분안 등가 회로는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직렬로 연결된 저항원으로 이렇게 A, B 양단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나중에 이게 부하를 달았을 때 똑같은 어떤 전류와 전압이 여기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태분안의 등가 회로죠. 태분안의 등가 전압하고 태분안의 등가 저항을 한번 구해보죠. 자, 먼저 태분안의 등가 저항은요, A, B 양단을 끊죠. 그래서 여기서 들여다본 이제 저항을 태분안의 등가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데, 달려있는 전원은 없애야 돼요. 전압원은 셔트, 전류원은 오픈이죠.
전압원을 쇼트 시킵니다. 이렇게 쇼트. 그러면 여기서 들어보면 이 두 개의 저항은 병렬이죠, 병렬. 그래서 6옴하고 12옴이 병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6 플러스 12, 6 곱하기 12가 되죠. 그러면 18분의 6 곱하기 12니까 3으로 나눠보니까 3, 6, 18, 3, 4, 12. 3으로 나누면 6은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4옴이 되겠네요. 그래서 태분하는 등가 저항은 4옴임을 알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태분한의 등가 전압은 어떻고요? 똑같이 AB 양단을 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여다본 전압을 이제 구하면 되죠. 끊고 나서 여기서 들여다본 전압은 여기 12옴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12옴에 걸리는 전압. 그럼 이 회로가 보세요. 전압원은 하나고 저항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올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태분한의 등가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걸려요? 저항은 두 개밖에 아니니까 6 플러스 12에서 어디에 걸리는? 12에 걸리는 전압이죠. 12 곱하기 전체 전압이 얼마요? 18V죠. 18V.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18이니까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12V가 나오네요. 태분한의 등가 전압은 얼마요? 12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분한의 등가 회로로 고쳤으니까 이 부하에 최대 전력이 공급되는 조건을 아셔야죠. 그러면 여기에 태분한의 저항하고 부하 저항이 어쩔 때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오죠. 그래서 이 저항은 얼마여야 돼요? 4옴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최대 전력이 오려면 여기에 있는 저항하고 이 저항이 같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라본 요 회로의 전체 저항하고 요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최대 전력이 오는 조건은 구했으니까 그러면 최대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 걸리는 최대 전력은 4배의 R분의 V의 제곱으로 구하죠. 그럼 4배의 R 할 때 이 R은 요 저항하고 요 같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를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V는 여기죠. 1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12의 제곱이니까 12 곱하기 10이라고 보면 4, 3, 12, 4, 3, 12, 3, 3은 9가 되겠죠. 그래서 전력은 9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4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은 9W니까 이게 4옴이고 9W는 여기하고 여기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중요하면서도 쉬운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11번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전류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회로에 RLC 직렬 회로가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입력되는 전압의 순식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그럼 여기 이제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가 주어졌어요. 삼각함수 형태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회로는 RLC 직렬 회로니까 저항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회로의 전체 저항을 구하면 전압은 금방 구하겠네요. 그죠? 그럼 먼저 뭐를 구해야 될까요? 임피던스, 저항을 구해야겠죠. 그럼 RLC 직렬 회로에서의 저항은 R 플러스 L의 저항은 J 오메가 L이고요. C의 저항은 J 오메가 C 분의 1인데 J가 분자로 가면 마이너스 J 오메가 C 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메가가 필요하니까 이 식에서 오메가를 찾아보죠. 요거는 진폭이고요. 요건 T 앞에 있는 요 100이 오메가죠. 각 주파수라고는 오메가예요. 그래서 100이라는 값이죠. 라드 퍼 세크가 되겠어요. 100 라드 퍼 세크가 각 주파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R의 저항은 1이니까 1인지 알고요. 자, L의 저항은 구해봐야죠. L의 저항은 오메가 L이니까 오메가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 곱하기 20 밀리헬리니까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구해보면 공 3개가 없어져서 이렇게 없어지고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메가 L은 2옴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메가 C분의 1을 구해야겠죠. 오메가 C분의 1을 구해보면 오메가가 100이니까 C가 10 밀리페렛이네요. 그러면 10 곱하기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페렛이 되겠죠. 1이 되겠네요. 그러면 공 3개가 이렇게 또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1이 되니까 1분의 1은 1이 되겠네요.
자, D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R은 1이고요. J 오메가 L은 2이고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은 1이죠. 그러면 1 플러스 J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복소수 형태니까 이것을 극좌표 형식으로 고쳐보죠. 크기와 각도로 고쳐보죠. 그러면 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형태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루트 2가 되죠. 그 다음에 각도는 세타는 아크 탄젠트 a분의 b꼴이니까 1분의 1 되죠. 그럼 이거는 탄젠트 세타가 1이라는 거니까 고로 세타는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계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크기와 각도로 표시해야 되니까 임피던스는 크기는 얼마예요? 루트 2죠. 루트 2고 각도는 45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임피던스를 구해봤어요. 그러면 전류가 있으니까 전류도 삼각함수를 극좌표 형식으로 고쳐보죠. 그러면 전류는 크기는 우리가 이제 이건 진폭이니까 시료값으로 고쳐야 되죠. 루트 2로 나눠줘야 시료값이 되죠. 이렇게. 자, 각도는 얼마예요? 각도는 여기에 플러스 세타가 0도죠. 0도죠. 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전압을 구할 수 있죠. 전압은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가 되겠어요.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곱하면 되죠. 크기는 곱하면 돼요.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5가 되고요. 각도는 곱하기 할 때는 더해주는 거죠. 45도 더하기 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없어져서 5가 되고요. 루트 5, 그 다음에 극좌표 형식 나타내면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순식값으로 바꿔야죠. 순식값으로 바꾸는 방법은 자 삼각함수로 바꿔보죠. 어떻게 할까요? 이게 크기가 5니까 이거는 이제 시료값으로 고치면 진폭으로 고치면 원래 시료값으로 고칠 때는 진폭을 시료값으로 고칠 때는 루트 2로 나눴지만 시료값을 진폭으로 고칠 때는 루트 2를 곱해야죠. 그래서 5 루트 2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전압은 또 코사인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코사인. 자, 각 주파수는 안 변하니까 100T고 이상차는 얼마예요? 45도니까 플러스 45도 이렇게 나타내면 전압의 순식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네요. 다음 몇 번일까요? 1번이 되겠죠. 자, 뭐 해설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12번으로 갑니다. 12번은 기본적인 문제네요.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PN 접합 바이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역방향 바이어스, 그죠? 역방향 바이어스를 계속 증가하게 되면 항복 전압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IV 곡선을 배웠잖아요. 전류와 전압 곡선. 순방향일 때는 문턱 전압을 지나면서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 정도를 스레스홀드 볼테지, 문턱 전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역방향으로는 이제 소수 캐리에 의한 흐름이 있죠. 그것을 이제 표시하기는 좀 끝나겠죠. I0라고 해서 역포화 전류라는데 역포화 전류는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씩 흐르고요. 순방향 전류는 밀리 암페어 단위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00배 차이가 난다겠죠. 그래서 한 곡선에 그릴 때는 역포화 전류를 안 그려도 된다 그랬어요. 안 흐른다고 보셔도 되는데 눈에 보여주려고 제가 그린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역방향 전압을 과하게 주게 되면 소자가 파괴되면서 전류가 확 흐르는 현상. 이걸 블랙다운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블랙다운 현상 두 가지 메커니즘, 아발란치 블랙다운과 제너 블랙다운 공부를 하셨죠.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역방향 바이어스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이 역방향 바이어스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항복 전압, 이 전압을 우리가 항복 전압이라고 하죠. 이 전압을 항복 전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복 전압에 도달하게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순방향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 전류는 P에서 N 쪽으로 흐를 수 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PN 접합이 있으면 P 타입과 N 타입 접합이 있으면 처음에는 이제 공간 전화 영역이 생기죠. 거기서 순방향 바이어스라는 것은 여기에 P 쪽에 플러스 N 쪽에 마이너스 전압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이죠. 플러스 전압을 가게 되면 전공을 다수 캐리어인 전공을 밀어내고요. 여기는 다수 캐리어 전자를 밀어내서 전자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전공은 이쪽으로 간다. 그럼 전류는 전자의 흐름의 반대 방향이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가니까 전공은 이쪽으로 흐르죠. 전류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P 쪽에서 N 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그릴 때, 기호로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겠죠. 이쪽이 P 쪽이고 N 쪽이고. 이 화살표가 전류의 흐름 방향을 의미하는 기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P 쪽에서 N 쪽으로 흐른다. 맞죠? P에서 N 쪽으로 흐를 수 있다. 맞아요. 3번, 역방향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역방향 바이어스, 이 반대 전압이죠. 이렇게 역방향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PN 접합의 공비층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게 되면 이제 이 공간 전압이 없어지면서 전류가 지수함수로 흐르고요. 역방향 바이어스를 가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니까 이 옆에 있는 이 전공조차도 이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고 여기 있는 전자조차도 여기에 플러스 쪽으로 이동해서 이 공간 전화 영역은 더 넓어진다겠죠. 그래서 줄어든다가 아니라 더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순방향 바이어스는 P 쪽 전극의 양극. 아까 순방향은 아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순방향이었죠. P 쪽에 플러스, 그죠? N 쪽에는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한 상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론 공부할 때 순방향 바이어스, 그죠?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을 가게 되면 첫 번째, 자, 꼭 알아두는 게 공간 전화 영역의 폭을 W라고 했을 때 W는 줄어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공간 전화 영역 폭 때문에 생기는 접합 용량이 있다 했죠. 그것을 CJ라고 한다면 이 공간 전화 폭이 좁을수록 C 값은 커진다겠죠. 그래서 C 값은 커진다. 그다음에 빌트인 볼테이지, 전위 장벽은 낮아진다. 이런 관계를 꼭 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순방향 바이어스 때 이 사항을 꼭 외워라 그랬고요. 두 번째, 역방향 바이어스죠.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첫 번째, 공간 전화 영역의 폭, 이 W는 커진다겠죠. 커진다 했어요. 그러면 접합 용량은 작아진다겠어요. 그래서 접합 용량과 공간 전화의 폭은 반비례 관계다. 꼭 아시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빌트인 볼테이지, 전위 장벽은 높아진다. 이런 관계를 꼭 외우시라겠어요. 거기다가 세 번째, 불순물 농도죠. 불순물 농도예요. 이 불순물 농도를 높였을 때 첫 번째, 공간 전화 영역의 폭은 굉장히 좁아진다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론 때. 그러니까 접합 용량은 당연히 커지죠. 반비례니까. 근데 전위 장벽은, 빌트인 볼테이지는 굉장히 높아진다겠어요.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하면은 전위 장벽은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의 특징은 별표 3개에 넣고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다음 BJT 증폭 회로의 전압 이득은 얼마냐 그랬어요. 단 직류 전류 이득은 250이고요. 교류 2m 저항이 주어졌네요. 25ohm으로 주어졌어요. C는 무한대고 다이오드 순방향 전압은 0.7V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무슨 형인지 아셔야 돼요. 접지 방식이 무슨 형인지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 단자가 2m고요. 없는 쪽이 컬렉터, 가운데가 베이스인데 이 베이스 쪽이 접지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2m 쪽에 입력이 달려 있고요. 컬렉터 쪽에 출력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얘는 커먼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먼 베이스에서 전압 이득 구하는 공식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교류 2m 저항이 주어졌죠. 그래서 교류 2m 저항 분해, 그 다음에 출력 저항인데 이 RC가 이제 하나만 달려 있으면, 컬렉터 쪽에 저항이 하나만 달려 있으면 하나만 계산하지만 여러 개가 달려 있을 때는 합성으로 구해야 돼요. 합성.
그러면 교류 2m 저항은 주어졌네요. 다행히 25ohm이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렉터 쪽을 보면 자, 이 저항하고 또 이쪽에 이 부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10kΩ이니까 10kΩ하고 10kΩ을 병렬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똑같은 용량을 병렬로 계산하면 절반으로 줄죠. 그래서 얘가 5kΩ이 돼요. 그러면 이게 5000Ω이니까 2로 나누면 2500이 되고 20으로 나누면 250이 되겠죠. 그래서 250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이제 교류 2m 저항을 주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그래도 다행히 교류 2m 저항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설에다가 제가 달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 방법은 방금처럼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교류 2m 저항을 몰랐을 때는 교류 2m 저항은 26mV를 2m 단에 흐르는 전류로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회로를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2m 단에 여기에 흐르는 이제 전류를 구하셔야 돼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전압을 먼저 구해야죠. 전압, 베이스의 전압. 그러면 베이스 전압은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10V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베이스의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 구하는 공식이 12 플러스 48분의 12에 걸리는, 이게 단위가 똑같으니까 숫자만 곱하기 뭐 하면 돼요? 10V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얼마가 돼요? 60이 되죠. 그러면 나누면 6이 되고 나누면 2가 됩니다. 그래서 2V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2V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가 이제 아까 다이오드 전압이 얼마나 있어요? 0.7V라고 되었으니까 이 양단의 전압은 0.7V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전압이 얼마가 돼요? 이 전압이 0.7V를 빼면 1.3V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전압이 여전하고 똑같으니까 여기가 1.3V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E는 그냥 구해지는 거죠. R분의 V니까 1kΩ분의 1.3V니까 1.3mA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mA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6mV를 1.3mA로 나누게 되면 2m 교류 저항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ohm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됐지만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연산 증폭기 회로의 대역폭은 얼마냐? kHz 단위로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조건에 단위 이득 대역폭은 3MHz다. 그리고 롤 오프는 마이너스 20dB/dK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득을 우리가 dB로 나타낼 때요. 자, 우리가 이득을 dB로 나타낼 때, 자, 여기는 이제 주파수 축이죠. 낮은 주파수에는 이제 일정한 우리가 이득을 갖죠. 증폭기는 일정한 이득을 가져요. 근데 이제 신호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감쇄가 심해지죠. 이렇게 감쇄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감쇄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 이거예요. 롤오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0 dB/dK다 이런 말이에요. 디케이드라는 것은 이 주파수가 10배씩, 10배입니다. 주파수가 10배씩 증가할 때마다 이득이 20dB씩 낮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20dB의 의미는요. 자, 우리가 이제 dB를 구할 때, 자, 마이너스 20dB라는 것은 20 로그 이득 이렇게 구한 거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밑이 10이니까 고로 이득은 10의 마이너스 1승, 즉 10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10배씩 이 부분에서 증가할 때마다 이득은 10분의 1로 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에 단위 이득이에요. 단위 이득이라는 건 이득이 1일 때죠.
이득이 1이면은 이제 dB로 고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대역폭은 3MHz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3MHz란 소리예요. 그럴 때 이 회로를 주고 이 증폭기에서의 대역폭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증폭기에서 이득하고요. 이득이죠. 대역폭을 곱하면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구해야 되냐? 대역폭을 구해야 되냐? 이득을 한번 구해보죠. 입력이 비반전 입력이고요. 그다음에 반전 입력에 이제 출력의 일부가 이제 되돌아가는 피드백이 있잖아요. 이 증폭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본 뭐가 되냐면 비반전 증폭기가 돼요. 그래서 비반전 증폭기의 이득은요. 이득은 1 플러스 R1분의 RF라고 이제 우리가 기초 이론 때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 1 플러스 R1에 해당되는 게 요거죠. 1kΩ이고요. RF에 해당되는 게 요거죠. 99kΩ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위가 같으니까 약분이 되고요. 99가 돼서 더하면 100배가 되는 겁니다. 이득이 100배예요. 그래서 요 이득이 100배인데 100 곱하기 이득을 하면은 일정한 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게 단위 이득을 준 것이 이제 그때의 대역폭이 3MHz라는 건 1 곱하기 3MHz가 되는 거죠. 이득 곱하기 대역폭이 1 곱하기 3MHz가 되는 거하고 다 일정하니까 그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1 곱하기 3MHz, 대역폭이 3MHz잖아요. 3 곱하기 메가는 10의 6승이죠. 이것과 같아야 된다. 그러면 대역폭이 나오는 거죠. 고로 이 회로의 증폭기의 대역폭은 자, 이거 공 두 개를 이제 나눠야겠죠. 100으로 3 곱하기 10의 6승이 되면 자, 이게 kHz 단위로 고치라겠으니까 이게 3000이 돼서 30이 되겠네요. kHz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kHz 단위로 물어봤으니까 3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곱하기 대역폭. 그래서 이득 곱하기 대역폭은 일정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득이 1일 때 요거니까 그걸 두 개를 곱한 거나 이 두 개를 곱한 것이 일정해야 되니까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6승 3MHz니까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역폭은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라는 문제예요. 이것도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 중에 이제 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해설은 잘 달아놨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5번으로) 가죠. 기환이 없는, 피드백이 없는 연산 증폭기의 비반전 입력 단자는 접지가 되어 있대요.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비반전 입력 단자는 접지가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반전 입력 단자의 입력 전압은 5mV랍니다. 여기 5mV.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놓고 이 연산 증폭기의 개방 루프 이득은 3 곱하기 10의 4승. 이 이득. 개방 루프 이득은 얼마다? 이 이득은 3 곱하기 10의 4승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최대 출력 전압은 요거죠. VCC 10V고 최소 출력 전압은 마이너스 VE 마이너스 10V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연산 증폭기의 출력 전압은 얼마냐? 이 출력 전압은 이득 곱하기 개방이니까 이득 곱하기 입력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mV가 되는 겁니다. 이득이 3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곱하기 5 곱하기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승하고 이렇게 없어지면 1승이 남죠. 10이 남고 3, 5, 15니까 150입니다.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입력이 반전 입력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답은 이제 마이너스 150V가 답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OPM프가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전압이 플러스 전압은 10V가 상한선이에요. 마이너스 전압은 마이너스 10V가 하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력이 150V까지 나와야 되는데 하한선이 10V밖에 안 나오는 OPM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로 나와봤자 마이너스 10V밖에 안 나온다. 마이너스 150V까지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0V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16번입니다. 16번은 이제 과도 현상에 관련된 문제죠. 자, 과도 현상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제 과도 현상 문제는 RL 직렬회로와 RC 직렬회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실히 하시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RL 직렬회로에서는 스위치를 연 상태에서 닫았을 때 흐르는 전류, 그다음에 닫은 상태에서 열 때 변화되는 전류, 이 두 가지로 공부하시고, RC 직렬회로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치를 열었을 때,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닫았을 때 흐르는 전류와 닫힌 상태에서 열었을 때 흐르는 전류, 그런 전류의 과도 현상만 공부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은 스위치를 연 상태에서 RC 직렬회로죠. 스위치를 닫았을 때의 과도 현상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잘 생각해 보세요. 스위치를 딱 닫자마자 진짜 전류가 흐르는데, 맨 처음에 이 R을 거치기 때문에 초기 전류는요. 초기 전류는 R분의 이 저항 R분의 가해준 전압 V인만큼이 초기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 C라는 것은 저항으로 J 오메가 C분의 1이죠. 이 오메가라는 각 주파수로서 2파이 F 값을 갖고 있으니까 2파이 FC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C에 해당되는 저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어진 전압 성분이 DC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0인 신호죠. 0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만큼의 전류가 흐르지만 이제 스위치를 닫은 다음에 정상 상태로 가게 되면은 시간이 충분히 흐르게 되면은 주파수 성분이 0인 게 가니까 C 성분은 어때요? 0분의 1꼴이죠. 저항이 0분의 1꼴. 즉 무한대의 저항이 돼요. 그럼 저항이 무한대다. 그럼 전류가 흐를 수 없죠. 그래서 이 C 성분은 오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 이제 흐르는 전류는 0이 되는 거죠. 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전류는 초기 전류는 R분의 V인이지만 최종 전류는 0인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흐르는 전류는요. 원칙적으로는 KVL을 이용하죠.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 공급되는 전압과 각각 소모되는 전압의 합은 같다. 식을 세우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전류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을 하죠.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S에 관련된 함수로 고치신 다음에 그것을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원래 순시 전류 I of T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론 때 우리가 충실히 공부했죠. 근데 그렇게 구하려면 시간이 촉박하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여기 흐르는 과도 전류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편법으로 배운 적이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먼저 정상 전류. 마지막으로 이제 정상에 갔을 때의 전류값. 그다음에 플러스 초기 값이죠. 초기 전류입니다. 초기 값. 초기 전류값. 스위치를 닫자마자 흐르는 전류. 초기 값. 마이너스 최종 값. 마지막 값. 정상 전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정수분의 1. T다. 이런 공식을 알아두면 좋다겠어요. 여기서 이제 시정수가 뭔가는 이론 때 다 배우셨죠. 과도 현상이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를 우리가 시정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초 이론 때 시정수가 뭐냐? 그다음에 RL 회로에서의 시정수가 얼마고 RC 회로에서의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가 얼마인가를 이론 때 다 배우셨어요. 그런 거는 이론 때는 유도를 했지만 외우고 계시라겠죠. 자, R하고 L이 직렬 회로일 때 시정수는 뭐라 했어요? R분의 L이 됐었죠. 이건 다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RC 직렬 회로일 때 시정수는 뭐였어요? R 곱하기 C였죠. 이런 거는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초 이론을 다 공부하셨으니까. 그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 시정수를 이제 RC라는 걸 알 수 있죠. RC 직렬 회로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RC 값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류식을 구해 보면요. I of T를 구해 보시면 정상 전류는 마지막 전류니까 최종 전류니까 0이 되죠. 마지막에는 이게 오픈되면서 흐르는 전류는 없다 그랬죠. 0이 되고요. 초기 전류는 R분의 V죠. R분의 V인 전압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전류는 0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C정수니까 RC가 되고요. T가 된다. 그래서 전류식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정리하시면 R분의 V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 T가 되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 시간이 걸렸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게 금방 구해진다. 그래서 이런 걸 외우고 계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 이 C에 걸리는 전압이죠.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거 C 값이 있을 때, 이 C 양단에 흐르는 전류가 I of T일 때, 이 C 양단에 걸리는 전압 구하는 공식은 아셔야죠. 그래서 VC는 C분의 1 인테그랄 I dt가 됩니다.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류식을 구했으면 C분의 1이 있으니까 C분의 1 하고요. 상수는 그대로 나오죠. 적분을 해도. 그래서 곱하기 R분의 V2는 그대로 놓으시고 요것만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걸 적분하면 지수함수는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 T가 그대로 나오고요. 0부터 T까지 그대로 한번 써주시고 속미분이죠. 요거 여기를 미분하면 요 계수가 나오는데 그 계수를 분모로 가져가야 돼요. 분모는 역수를 취하면 RC분의 1이니까 RC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RC를 이제 곱해주면 됩니다. 이 속미분한 값을 분모로 가져가야 되니까 이걸 역수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CR하고 이 CR이 다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V2만 남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V2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T를 넣은 값에서 0을 넣은 값을 빼잖아요. 그럼 T를 넣으면은 당연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CR분의 1T 그대로 나오고요. 0을 T에다 넣으면 0승이 되죠. 지수함수의 0승은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V인 그다음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CR분의 1T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VC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은 이 식도 이제 외우신 분이 있겠죠. 외우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초 공부를 충실히 하신 분들은 이 식도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외워놓으면. 그 다음에 요 공식을 하니까 이걸 안 외우셔도 이렇게 적분을 한번 하면 이 식을 유도할 수 있는 거고, 그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식조차도 이제 외우고 계셨겠죠.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대로 떼볼게요. 여기에 10V라는 거죠. 여기에 10V가 주어졌어요. 10V가 주어졌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CR분의 1T가 있는데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6.32V. 이게 6.32V다 이런 말이죠. 그럴 때 이 시간을 구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거 10을 이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0.632가 되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1이 자, 요 익스포넨셜 지수함수가 이쪽으로 가고 이 0.632가 이쪽으로 오면은 어떻게 돼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CR분의 1T는 뭐가 돼요? 여기 1에서 이걸 빼면 0.368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주어진 값이 있죠. 0.368은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주었잖아요. 그럼 요게 뭐라요? 2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같아지려면 요 값이 요 마이너스는 있으니까 요 값이 1이면 되죠. 그래서 고로 T는 CR이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CR 값과 같으면 돼요. 즉 시전수 값과 같은 시간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CR 값만 곱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C는 얼마예요? 20 마이크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R은 얼마예요? 100kΩ. 그러면 100 곱하기 kilo 10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6승이니까 이게 공이 다 없어지네요. 이게 다 없어지면 6승 없어지고 2만 남냐? 그래서 답은 2초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풀이를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풀면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안 푸셔도 이 C가 생각해 보시면 C 양단의 전압을 생각해 보시면
자, 초기 C에는 어떻게 돼요? C에 걸리는 전압은 처음에는 여기 아래 다 걸릴 거예요. 0일 거다 이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DC 신호니까 무한대의 저항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무한대의 저항이 여기는 100kΩ이니까 여기에 전압이 다 걸릴 거예요. 그럼 전체 전압이 V인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V인. 그러면 여기 V인이 됩니다. 10V가 된다 이 말이죠. 나중에는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그럼 처음에는 0V였는데 여기까지 되는데 처음에 이제 충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전돼서 10V까지 다 충전되는데 이렇게 걸린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과도 현상이에요. 과도 현상. 이 여기에 충전되는 모습을 그려준 거죠. 그려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0인점에서 이 식을 안다면 그 식을 우리가 이 0인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딱 구해요. 구합니다. 그러면 이 정상 상태에 만났을 때의 이 시간, 요 시간을 타오라 그래요. 시정수라고 하죠. 시정수. 그럼 여기가 이제 타워가 되겠죠. 0이니까. 그러면 이 타워일 때, 시간이 타워일 때 요 식과 만나는 요 점이 얼마라는 거예요? 요게 10V일 때 얼마예요? 6.32V다 이런 말이에요. 즉 정상 상태까지 갈 때, 최종값까지 갈 때 10V일 때 6.32V라는 것은 63.2%까지 충전되는 시간을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기초 공부할 때 일시정수라고 했죠. 그래서 일시정수의 의미를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일시정수는 여기 최종값까지 가는데 전체의 몇 프로? 63.2%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C 입장에서 충전될 때 정상값까지 가는데 62.3%까지 충전되는 걸리는데 시간이 우리가 일시정수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꼭 아시라겠죠, 제가. 그래서 이걸 알면은 딱 보자마자 C 충전 전압이 6.32V고 그리고 최종 전압이 10V니까 여기 10V까지 충전되니까 최종 전압은 10V까지 충전되는데 6.32V까지 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체 얼마? 63.2%까지 충전되는 시간이네? 이것만 보고 일시정수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딱 보자마자 일시정수 값이 답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딱 눈치채는 거죠. 그래서 R 곱하기 C에 해당되는 것만 구해가지고 답을 하시면 R하고 C를 곱하면 아까 얼마가 나왔어요? 2가 나왔죠. 그래서 2초다.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신 분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몰랐던 분들은 이렇게 풀어서 답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걸 몰랐던 분들은 이 푸는 과정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푸는 과정을 다 아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갑니다. 이제 SCR 문제가 나왔어요. 자, 원래는 이제 SCR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도 이제 곧잘 나옵니다만 전기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단골로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SCR을 요즘은 이제 사이리스트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SCR 사이리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 해설을 먼저 보죠. 이제 우리가 이론 때 이제 SCR을 우리가 배웠죠. 4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NPN, PNP가 이제 섞여 있는 4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겹쳐서 만들면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PN, PN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이 P 쪽이 에노드고요. N 쪽이 캐서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게이트 단자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게이트 단자를 이용해서 턴온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노드에 플러스, 캐서드 쪽에 마이너스,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온을 시킬 때는 이 게이트 단자에 온시키는 최소의 전압을 인가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압을 인가하면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이제 최소 전류를 흘려줘야 온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ON을 시키면 더 이상의 이제 게이트에 신호를 가해주지 않아도 계속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어디서 어느 쪽으로? 애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단방향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흐르는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게이트 단자가 하나 더 있다 해서 일반 다이오드 기호에다가 게이트 단자를 이렇게 그려놓는 기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애노드, 이쪽은 캐소드, 게이트 단자가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이게 전류가 흐르려면 애노드와 캐소드 장에는 순방향입니다.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처음에 이제 ON을 시킬 때는 게이트 단자에다가 최소의 전류가 흐르도록 기본적으로는 전압을 가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턴 ON 되는 전압은 게이트에 가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가해주면 계속 이게 ON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프를 시키는 방법은 게이트를 통해서는 오프를 못 시켜요. 못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애노드와 캐소드의 전압을 역방향으로 가해줘야만 오프가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CR에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IV 곡선이죠. 이런 곡선을 가져요. 그래서 전압이 이제 증가하는데 순간적으로 전류가 감소하는 이런 부분이 존재하죠. 이런 영역을 우리가 부성저항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CR도 부성저항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곡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특징을 알아두세요. 게이트 신호에 의해서, 이 게이트 단자에 의해서 턴 ON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처음에 ON을 시킬 때는 게이트 단자를 통해서 ON을 시킨다. 그 다음에 순바이어스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애노드 쪽에 플러스, 캐소드 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한번 ON이 되면요, 애노드와 캐소드에 우리가 반대, 역방향 전압을 가해주지 않는 이상 오프를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 애노드의 전압을 음으로,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캐소드의 양이라는 소리죠. 그렇게 전압을 가해야만 오프가 됩니다. 즉, 게이트 단자를 통해서 오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기호가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이쪽 애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만 전류가 흐르지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방향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동작 원리는 PNPN 다이오드와 같으며 일반적으로 사이리스트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SCR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만한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직류 출력 전압의 크기를 조절하는 정류기에 사용된다. 맞는 것 같고요. 자, 2번 전류는 애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단방향으로 흐른다 그랬죠. 3번 턴온 후에 게이트 신호가 없어도 턴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랬죠. 한 번 ON이 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게이트 신호를 이용해서 턴 ON과 턴 오프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턴 ON은 시킬 수 있지만 턴 오프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라는 거. 자, 18번 문제로 가죠. 자,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복소 전력이 나왔네요. 복소 전력. 복소 전력은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전압과 전류가 각각 좌표계로 주어지는 경우에 전력 계산법을 우리가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데 전압을 이제 V1 플러스 JV2, 전류를 I1 플러스 J I2 이렇게 복소수로 본다면은 전력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는 이제 우리 공액복소수라고 하죠. 한쪽은 공액복소수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부는 놔두고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걸 공액복소라고 하죠. 그다음에 하나는 전류는 그대로 놔두고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되면 이런 꼴이 나와요. 그래서 실수부는 이제 유효 전력이 되고 허수부는 무효 전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전력이 이제 피상 전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소 전력은 피상 전력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 전력의 크기는 피상 전력과 동일하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피상 전력은 전압의 피크치와 전류 피크치의 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피상 전력은 전압의 시료치예요. 시료치입니다. 시료 전압과 전류의 시료치입니다. 시료 전류죠. 그래서 피크 전압이 아니라 전압의 시료치와 전류의 시료치를 곱하면 피상 전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피상 전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로에 인가되는 전압과 전류가 직류면 공급되는 평균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 됩니다. 직류일 때는 평균값이나 시력값이나 다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연파 회로에 입력각이 세타고요. 전류각이 파이가 될 때 역률은, 원래 이제 역률은 코사인 세타라고 구하는 게 역률인데 이게 1일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때 이 역률의 이 각은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압과 전류의 이상차가 0이 되면 코사인 세타 값이 1이 되죠. 그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타는 이제 전압의 각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파이는 전류의 각을 말하니까 이 차이, 세타와 파이의 차이가 요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된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내용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만 틀렸네요. 19번으로 가죠. 조합 논리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인코더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 인코더. 자, 디코더는 정리를 잘 하셔야죠. 자, 인코더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하면 컴퓨터는 이진수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0진수를 자, 이진수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대표적인 장치가 이제 인코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진수라는 것은 0과 1에 해당되는 부호라겠죠. 그래서 일명 부호기다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인코더입니다. 특징으로는 자, 2의 n승계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 최대 출력이 n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력의 개수고요. 최대 출력의 개수입니다. 네, 설계를 해보면 이제 오화 게이트들로 되어 있죠. 물론 이제 낫 게이트도 사용되지만 보통 이제 오화 게이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그럼 디코더는요. 반대로 컴퓨터가 계산을 다 하고 나서는 모니터에 보여줄 때는 인간이 알아먹는 10진수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이 진수를 10진수로 바꿔주는 대표적인 형태가 디코더다. 그래서 원래의 숫자로 바꿔줬다 해서 복호기라고 하죠. 복호기.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 n개의 입력이 들어가면 최대 2의 n승계의 출력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입력이고요. 최대 나올 수 있는 출력의 개수예요. 설계를 해보면 이건 AND 게이트들로 되어 있다고 했죠. 물론 이제 낫 게이트도 사용되지만 보통 이제 AND 게이트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것들도 알아주고, 컴퓨터 과목에서는 이제 이 디코더가 명령어를 해석하는 해독기로도 쓴다. 이런 특징도 좀 알아두면 좋다겠어요. 그래서 명령어를 해독하는 해독기로도 사용하는 게 디코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인코더는 코드화된 정보를 올레의 형태로 복원시키는 건 뭐예요? 디코더죠, 디코더. 그래서 이거는 1번이 틀렸습니다. 인코더가 아니라 디코더에 대한 설명이죠. 자, 전 가상기 n개를 연결하면 n비트 가상기를 만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반가상기 1비트 2개를 입력받아서 합과 캐리를 계산하는 애다. 반가상기는 한 비트 연산기죠. 그래서 한 비트를 더하는 가상기예요. 1과 1을 더한다 그러면 합은 0이 되고 올림수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2개의 입력을 더해 가지고 합과 캐리, 올림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반가상기입니다. 그다음에 페리티 비트 발생기는요. 페리티 발생기는 데이터에 한 비트를 추가해서 1의 개수를 짝수 또는 홀수로 만들죠. 짝수를 우리가 우수라고 하고요. 홀수를 기수라고 한자로 표현하죠. 그래서 페리티 비트에는 짝수 페리티 비트가 있고 홀수 페리티 비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답은 1번만 틀렸어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죠. 자, 다음 논리 회로에 출력 Z식으로 맞는 걸 골라라. 자, 요거는 뭐 요령이 있는 분들은 쉽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요령이 없는 분들은 차근차근 푸시면 돼요. 자, 먼저 요령이 없을 수 있잖아요. 차근차근 푸시면 돼요. 차근차근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풀어요? 자, 제가 항상 여기 마지막에 출력에 낫이 있으면 낫이 없다고 생각하라 했죠. 그러면 A, AND, D에 낫이 있으니까 이게 출력에 낫이 있는 건 전체에 바를 붙인다 이렇게 했어요. 공부를 했었죠. 그럼 여기는 C 바니까 자,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해보죠. 여기 출력은 낫이 없다고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A and D의 바와 and니까 and C 바죠. 근데 not이 있잖아요. 그럼 전체의 바를 붙인다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드 모랑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A, D의 바의 바죠. 그 다음에 C 바는 C 바의 바죠. and는 뭐로 바뀌어요? OR로 바뀌죠. 이걸 드 모랑의 정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중부정은 이게 없어지는 거고요. 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AD, O와 C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차근차근 푸시면 돼요. 그러면 여 출력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 출력은 B하고 AND잖아요. 그래서 AD, O와 C에 AND B를 하는 거죠. B. 근데 거기에 출력의 낫이 있으니까 전체 발을 해주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를 해보죠. 자, 여기는 출력이 어떻게 돼요? A 바, 그 다음에 AND D 바 이렇게 하는 거죠. A 바, D 바, AND. 그 다음에 전체에 낫을 붙여야죠. 낫이 있으니까. 출력에 낫이 있는 건 전체에 바를 붙여준다. 이걸 두 번호의 정리를 하죠. A 바의 바, D 바의 바, AND는 OR로 바뀌죠. 이중무정은 없어지고 AO와 D가 되겠죠. 그러면요, 이건 어떻게 돼요? 자, 그대로 써주면 돼요. ADO와 C and B의 바가 요 입력이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또 AND, 자, AO와 D 이거죠? AND. 근데 여기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의 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드문화 정리죠. 여기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라고 보면 ADO와 C and B의 부정의 부정이죠. 그 다음에 AO와 D의 부정이죠. 그다음에 AND는 OR로 바뀌죠. 그럼 이중부정은 없어지니까 그냥 없어지면 되죠. 그러면 전개를 해주면 A, B, D가 되고 이렇게 정리하면 그 다음에 B하고 C니까 B and C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O와 이거 부정이니까 드문화 정리죠. 없어지면서 A는 A 바로 바뀌고요. D는 D 바로 바뀌고요. O와는 AND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A, B, D를 찾아보세요. A, B, D. 여기 A, B, D 있네요. 자, A, B, D. 그 다음에 A, 바, D, 바. 어디 있죠? A, 바, D, 바. 여기 있네요. 그 다음 B and C. 여기 있네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차근차근 푸셔도 답은 실수만 안 하면 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좀 쉽게 푸실 분들은 이제 게이트 변환을 하시면 되죠.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 AND 모양이 있으면요. AND 모양이 있으면 OR 모양으로 고쳐도 돼요. OR 모양으로 고쳐라. 만약 OR 모양이었으면 AND 모양을 고쳐도 되죠. 그리고 모든 입출력에 낫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력에 낫을 하나 붙여요. 그럼 원래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없어지죠. 두 개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입력에 낫을 붙이는데 여기다 낫을 붙이면 이 두 개가 없어지죠. 자, 여기도 낫을 붙이려 되는데 낫을 붙이면 이게 C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고쳐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낫을 붙이고 여기도 낫을 붙이면 여기에 붙이고 여기 낫을 붙이면 여기에 붙이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것도 없어지고. 그럼 이건 OR로 바뀌면서 낫이 없어지죠. 그럼 계산이 한결 쉬워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푸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푸셔도 답이 나오죠. 이렇게 풀거나 저렇게 풀거나 똑같은데 좀 더 쉽게 푸시는 방법이 이거고요. 이런 요령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맞고 푸는 거예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푸시다가 드모르강의 정리만 제대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게 실수만 안 하면 또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도 함정만 잘 피해 가신다면 그다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두세 문제 빼고는 평탄한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